외국인 영향 네. 보죠. 일단은 요 자료는 어떤 자료냐면요. 미국 국채를 갖고 있는 외국인들의 보유 규모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가 4,300 빌리언 달러잖아요. 그냥 만약 1달러에 1,000원이라고 하는 사람이 되게 싱거우시는데 1달러에 1,000원을 가정합시다. 네. 하면은 4,300조가 되는 거죠. 쉬운 말로 하면. 네. 그죠? 아무튼 중요한 거는 이렇게 되었다는 이제 그러니까 외국인 투자 규모가 얼마큼 줄어드냐면 쭉 줄어들었어요. 많이 줄었네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미 이 정도면은 3,700까지 떨어졌잖아요. 그러면 퍼센테이지는 몇 프로 되면 될까요? 이 정도면 4,300에서 3,700이면은 거의 뭐 20%. 그 한 17%, 18% 정도 이미 절대량이 줄어들어 있습니다. 네. 그죠? 자, 그리고 미국 국채를 갖고 있는 주체 중에서 넘버 1, 2가 있어요. 네. 이미 잘 아시겠지만 그거는 중국과 일본이죠. 아, 원래는 사실은 넘버 1이 중국이었어요. 네. 중국이 보시면 한때 이게 1,300조 원 이상 정도 갖고 있다가 최근에 보시면 중국이 포지션을 계속 줄였어요. 그러네요. 계속 줄였어요. 그래서 지금은 800 정도까지 내려왔죠. 네. 그러면 이전 보유 물량의 거의 하프 정도를 떨어뜨린 겁니다. 네. 그죠? 네. 이미 굉장히 많이 떨어졌다는 게 팩트입니다. 물론 요번에 이제 위안화 방어를 위해서 매도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전만큼의 그러니까 미국 중국 입장에서 미국의 국채를 다 매도할 수는 없겠죠. 왜냐하면 미국에 대한 일정한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일정 들고 있어야 되죠. 물론 팔긴 팔 텐데 이미 절대 규모가 많이 줄었다. 그 다음에 지금은 넘버원이 바뀌었어요. 네. 일본으로 바뀌었는데 일본도 작년 중순부터 이미 많이 레벨 다운했죠. 1300에서 1100까지 떨어졌어요. 이미 두 양국 모두 다 굉장히 많이 내렸다. 일단 이게 팩트입니다. 이미 많이 줄였다. 그거고 제가 웅달 책방에서 최초로 공개하는 자료입니다. 어떤 네. 얘기냐면은 많은 분이 이런 거 걱정하잖아요. 자, 어쨌건 간에 지금 이제 오늘 제가 자료가 안 갖고 왔는데 달러 대비 엔화가 지금 1,550까지 가고 있고 네. 그리고 위안화가 7.3, 7.4까지 떨어지고 있어요. 이게 둘 다 지금 엄청나게 약세를 가고 있는데 결국 두 나라가 자국 통화를 방어하기 위해서는 일정 부분 국채를 팔아야죠. 미국 국채를 팔아야 되죠. 네. 그러면 이제 뭐 설령 이렇게 줄어들었더라도 또 줄이게 되면 당연히 미국의 장기 국채 금리에 또 영향을 주지 않겠냐 이런 우려감이잖아요. 근데 팩트는 좀 아셔야 돼요. 뭐냐면은 그러면 중국과 일본과 외국인이 주로 갖고 있는 채권이 다 장기 채권일까? 이게 전제가 네. 장기 채권을 잔뜩 갖고 있으니까 그거 팔면은 딱 충격 줄 거다 이런 가정이잖아요. 네. 웅달님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네. 그 가정인데 네. 근데 사실은 좀 달라요. 자, 볼게요. 이게 보시면은요. 외국인이 갖고 있는 미국 국채의 이게 미국 국채 만기인데 만기별 채권인데 외국인이 갖고 있는 전체 채권 중에서 주로 어떤 채권을 주로 갖고 있냐? 봤더니만 이렇게 돼요. 이게 누적이거든요. 아, 네. 누적이니까 주로 뭘 갖고 있냐면은 여기 제가 그린 것처럼 60% 이상이 5년 미만이네요. 예, 빙고. 그렇구나. 빙고. 네. 제가 드리고 싶은 의도의 말씀은 이겁니다. 실제로 여기 증분값이 커지는 게 요 해당되는 그렇죠. 그 채권을 갖고 있는데 10년 이상짜리를 보면은요. 볼까요? 10년 이상짜리로 갔을 때 최 10% 간대요. 그러네요. 여기서 많은 제가 이미 메시지가 이미 갔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분명 일정 부분 외환시장 개입하기 위해서는 더 매도세가 나올 여지가 있지만은 결론적으로는 외국인들이 주로 갖고 있는 채권이 단기 채권이다. 그러면 주로 단기 채권을 많이 팔 수밖에 없는 여건이요. 단기 채권과 장기 채권 조금 다르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건설하는 게 장기 채권이 이슈잖아요. 네. 그래서 물론 이제 제한적으로는 경제가 약간은 이제 매도세가 나오는데 이것 때문에 완전 미국 국채 금리 추세를 바꿔서 엄청나게 뭐 국제 가격 폭락 금리 그건 아닐 것 같다. 그리고 절대 규모도 작고 또 단기 채권 위주로 갔기 때문에 영어로 리미티드 업사이드 리스크는 좀 있을 건데 그것 때문에 추세를 바꾼 영향 수는 없다. 팩트입니다. 두 번째는 국채 초과 발행 이슈. 국채 초과 발행 이슈 한번 보죠. 이게 미 연준의
재정 적자 규모입니다. 재정 적자 규모인데 연준이 코로나 팬데믹 때잖아요. 이렇게 코로나 팬데믹 때는 이렇게 엄청난 재정 적자를 통해서 경제를 부양시킨 거잖아요. 네. 여기 보시면은 재정 적자 규모고 이거 GDP 대비 어느 정도 수준이었는데 코로나 팬데믹 때는 GDP 무려 14% 2년간 이렇게 많이 했었죠. 이렇게 엄청난 재정 적자 돈 많이 풀어서 개인 가게와 기업을 살렸죠. 네. 자, 그런데 이렇게 줄이다가 금년 회계년도에 작년에 한 3%인데 GDP 대비 3%였는데 바이든 정부가 거의 한 8% 육박한 GDP 대비 재정 적자를 일으켰어요. 네. 여기서 설명드릴 게 되게 많아요. 첫 번째. 보통의 경우는 이제 금리를 경제 브레이크를 긴축 이렇게 하게 되면 일정한 시점 뒤에 경기 침체에 들어가잖아요. 실물경 충격에 들어가는데. 근데 이번 같은 경우는 이렇게 올렸는데 멀쩡하잖아요. 네. 그거에 대한 힌트입니다. 사실은 조금 더 얘기를 하면 두 가지죠. 우리가 이렇게 브레이크를 많이 잡았는데 왜 실물 경기가 여전히 멀쩡할까? 지금 심지어 모기지금 내 7.5예요. 네. 그거는 여기에 다 힌트가 나오는데 이런 거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제가 excess saving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초과 저축이라고. 네. 초과 저축이라는 게 이렇게 코로나 팬데믹 때 미국 재정 적자를 엄청나게 일으켜서 정부 돈을 개인과 기업들한테 엄청나게 돈을 많이 풀었죠. 그래서 실제로 금리를 많이 올렸음에 불구하고 기업에 이 코로나 팬데믹 때 받은 현금이 많다 보니까 금리가 많이 올려도 충격을 안 받은 거죠. 네. 근데 이게 금년 4분기 정도의 excess saving이 이제 고갈되는 시점이다. 네. 그렇게 보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이렇게 금리를 많이 올렸으면 불구하고 충격을 안 받는 거는 이것 때문에 최근에 바이든 행정부가 이렇게 엄청난 초과 재정을 해서 어떤 경기 부양 쪽의 스탠스로 가다 보니까 이 또한 이제 그 경기 침체 시점이 딜레이 된 상황이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될 게 뭐냐면 제가 왜 어렵냐고 하면은 이런 거죠. 이 데이터입니다. 이게 어떤 데이터냐면요. 여기 있어요. 미국 정부의 수입. 미국 정부의 수입이라는 게 연방 정부의 수입이라는 게 세금이잖아요. 네. 세금에서 세금에서 이자 비용으로 순내야 될 퍼센테이지입니다. 그랬더니만 네. 최근에 폭증을 하고 있습니다. 이자 부담이 안 되는군요, 더 이상. GDP 대비 14%고요. 현재 GDP 대비 14% 이 레벨은 언제적 레벨이냐면요. 98년 이후에 가장 높은 레벨입니다. 즉 이렇게 엄청난 비용의 정부 지출을 해야 되는 상황이면서는 계속 할 수가 없는 레벨이죠. 그래서 좀 더 부연 설명 좀 드릴게요. 네. 보통 어떻게 되냐면 보통 이제 정부가 적자를 많이 일으킬 때는 어떤 지역이냐면 경제가 되게 안 좋아요. 코로나 팬데믹처럼 되게 안 좋은 상황에서 경기 부양을 하기 위해서 적자 재정을 해서 채권 발행을, 그러니까 적자 재정이라는 게 뭡니까? 정부가 엄청나게 돈을 쓰고 네. 그 펑크 난 것만큼 국채를 발행해서 되는 건데, 근데 즉 정리를 하면은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적자 재정을 할 때 국채 발행물을 많이 할 때는 경제가 되게 안 좋을 때 하잖아요. 네. 그럼 경제가 되게 안 좋을 때니까 그때는 금리가 되게 금리가 낮죠. 네. 그러면 정부 입장에서는 이자 비용 부담이 되게 많이 발행하지만 이자 비용 부담이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즉 경제가 나쁘니까 이때 여러 가지 국채 발행하더라도 싼 금리에 엄청난 정부가 재원을 마련할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지금 어떠세요? 지금은 금리가 지금 경제가 여전히 좋잖아요. 여전히 좋은 상황에서 지금 확대 재정 정책을 확 펼친 거잖아요. 그러면 경제가 좋은 상황에서 확대 재정을 하니까 금리가 확 튀어올랐잖아요. 네. 금리가 4% 넘은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자 비용 부담이 폭증을 한 겁니다. 그렇죠. 근데 여전히 현재 레벨에서 만약에 내년에 계속 지속한다? 그럼 더 문제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결국 지속할 수는 없다. 그래서 제가 적어놨네요. 그래서 현재 이렇게 작년 4월 달만 하더라도 GDP 대비 이자 비용 부담이 8.3%였는데 지금 무려 14%까지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계속 현수는 지속할 수 없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 그러니까 초과 국채 발행 물량은 계속 지속될 수는 없는 상황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펀더멘탈 이슈 말씀 좀 드릴게요. 현재 미국 경제가 좋은 이유 그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미국 경제가 여전히 양호하니까 데이터가 음. 뭐 이런 이슈가 좀 큰 것 같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보면 아까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여기 보시면은요 동행지표입니다. 여기가 빨간색 점선이 동행지표고 여기 파란색이 선행지표예요. 네. 근데 여전히 동행지표는 좋아요. 네. 근데 지금 선행지표는 엄청나게 내려가 있죠. 네. 정말 여기 영어 표현대로 휴지 갭입니다. 엄청나게 차이가 커요. 통상적으로 보시면은 선행이 보시면 선행이 먼저 꺾여 내려가고 네. 그 다음에 얘가 따라 내려오죠. 그러네요. 항상 그렇습니다. 근데 그럼 결론적으로 여기 적혔는데 동행지표는 양호한데 선행지표가 왜 이렇게 선행은 많이 꺾이는 차이가 있나? 방금 제가 언뜻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게 다 코로나 때문이고 최근에 이제 초과 저축이나 또 바이든 행정부의 그 정책 때문에 그런 건데 근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될 거 같니? 지금 좋은 건 다 알겠어. 앞으로 어떻게 될 거 같니? 네, 온다는 거죠.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제가 다시 한번 리마인드를 하면은 결국 현재 긴축으로 지금 금리가 계속 이제 적정 금리를 넘어가는 수준 넘어가고 있다라고 보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이게 어떤 레벨이 되냐면 첫 번째는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과당 금리라는 게 결국은 중립 금리를 초과한 긴축으로 넘어가고 있다는 게 문제가 되는 거고 그리고 사실은 이 연준의 정책 금리가 계속 올라가 지금 5.5고 아직 가능성이 크진 않지만 한 번 더 올릴 여지가 있는데 이렇게 됐을 때 진짜 충격은 뭐냐면은요. 은행의 대출 금리입니다. 은행의 대출 금리. 보시면은 지금 은행의 대출 금리인데 지금 보면은 결국 연준이 이렇게 지속적으로 금리 인상을 하면 은행의 대출 스탠다드가 계속 악화가 되죠. 대출 스탠다드가 계속 악화가 되면은 결국은 실물 경제에서 우리가 이거는 뭐 제가 긴 설명 안 드려 너무 알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미국의 정책 금리 계속 올라가면은 당연히 은행의 대출 기준이 올라가게 되고 대출 금리가 오르면 대출이 이렇게 쪼여들게 되면 결국은 개인들이나 기업들이 시차를 두고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뭐 긴 설명 안 드릴게요.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지방은행 얘기할게요. 리저널 뱅크. 네. 리저널 뱅크가 결국은 이제 리저널 뱅크가 지난 3월 달에 실리콘밸리 사태가 발생한 이후에 정부가 조치를 취해서 여전히 해소를 했는데 결론은 해결된 게 없어요. 리저널 뱅크가 여러 가지 좀 문제가 이게 되게 중요한 고리인데 네. 이게 얘네들이 해결이 안 되면 문제가 굉장히 많을 여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볼게요. 이게 뭐냐면은 지금 여기 보는 BTFP라고 뱅크 텀 펀딩 프로그램이라고 이게 지난 3월 달에 연준이 실리콘밸리 은행이 그러니까 그런 리저널 뱅크 어려우니까 언제든지 쓸 수 있게 마치 한국말 표현하면 어떻게 하고 그냥 언제 쓸 수 있는 그러니까 긴급 자금 네. 풀을 만들어 준 거죠. 네. 그런데 이후에 보니까 이 파란 색깔인데요. 레코드 하이입니다. 사용량이. 즉 그러니까 계속 긴급 여기 BTFP 자금의 사용이 계속 늘어가고 있다는 거는 무슨 말이냐면은 여전히 딴 데서 자금 정상적으로 조달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펀딩의 에러가 계속 있다는 얘기예요. 네. 이게 금요가 계속 커지고 이게 줄어들어야 되는데 계속 커지고 있죠. 네. 참고로 이거 9개월 뒤에는 그러니까 한 6, 7개월 뒤에는 이걸 다 상환해야 되거든요. 임시로 만들어준 거니까. 네. 근데 결국은 이제 정상적이면 이걸 만개 갖고 오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 사용되는 자금을 줄이고 다른 데 정상 펀딩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늘고 있어요. 그러니까 펀딩 리스크가 계속 있다는 얘기죠. 네. 첫 번째 그런 거고. 두 번째는 최근에 국채금리가 여기가 요 국채금리입니다. 국채금리를 뒤집어 놓은 겁니다. 아래가 그래서 국채금리 올라가는 겁니다. 요거는 은행주 미국 리저널 뱅크 ETF인데 어떤 얘기를 하고 싶냐면은 우리가 지난 3월달 실리콘밸리 사태가 발생할 때 우리가 그 중요한 어떤 트리거가 뭐냐면은 이들 은행이 갖고 있는 미국의 중장기 국채가 금리가 급등을 하면서 평가손이 굉장히 많아서 문제였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근데 최근에 금리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 문제 다시 본격적으로 생겼죠. 자 볼게요. 이게 그 국채 금리인데 뒤집었으니까 요 직전에 오늘 미국 국채 10년짜리는 약간 쌍봉을 찍은 상황이거든요. 네. 4.3을 찍어서. 그래서 보면은 국채 금리가 지금 작년 10월
말 11월 달에 이렇게 올랐어요. 엄청나게 오르고. 근데 실리콘밸리 사태 언제 터졌다? 한 분기 뒤에 터졌죠. 이건 주가로 차트하는 건데 확 빠졌잖아요. 아, 그러네요. 그죠? 네. 근데 다시 그 레벨로 금리가 이렇게 올라왔어요. 한 분기 뒤에. 그럴 여지도 있다. 그러면 왜 그렇게 보냐면은 이런 거예요. 지방은행이 중요한 거는 뭐냐면 지금 어쨌건 지방은행들이 펀딩 이슈가 계속 있다는 거고 이게 클리어하잖아요. 네. 지금 우리 상업용 부동산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요. 네. 상업용 부동산 얘기 계속 하고 있는데 미국 상업용 부동산의 대출의 70% 이상이 리저널 뱅크가 나가고 있어요. 지방은행에서 주는 거군요. 근데 지금 금리 인상에 연준 금리 인상에 가장 충격이 상업용 부동산이 있어서 지금 갚지도 못하고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어서 결국은 상업용 부동산이 계속 문제가 되면 그걸 익스포저를 가장 많이 갖고 있는 리저널 뱅크가 문제가 될 여지가 있죠. 그러니까 네. 결국 CRE도 금리 인상에 충격파를 되는 거고 근데 그걸 많이 갖고 있는 게 또 얘들이 갖고 있는 거고 그리고 자체적으로 미국 국채도 많이 가고 있어요. 다시 금리 올라가면 이런 문제가 또 알게 되고 그리고 근데 요번에 이제 실리콘밸리 사태 이후로 미국이 리저널 뱅크를 관리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출을 함부로 하게 못하게 한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또 이 대출 함부로 못하게 되면 문제가 뭐냐면은 미국 리저널 뱅크를 주로 거래하니까 미국 중소기업들이란 말이에요. 중소기업들이 또 대출이 어려워지는 거죠. 네. 그럼 중소기업 대출이 어려워지면은 결국 중소기업들이 빈 센티멘트가 줄고 결국 중소기업들이 미국 고용의 절반 이상을 창출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지금 당장 하는데 시차를 두고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은 이런 어떤 BOJ나 이런 이슈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은 미국 국채 금리는 미국 경제 자체를 물어보라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결국 경제라는 게 결국은 경제가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될 것 같냐. 그리고 물가는 잡힐 것 같냐. 근데 지금 당장은 아니겠지만 큰 방향은 슬로우해지는 방향 맞습니다. 네. 그리고 물가도 점진적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고 그러면 연준 금리 얘기하지만 뭐 한 번 더 금리 인상을 할 여지도 있다지만 어쨌건 간에 결론은 지금 라스트 스테이지에 와 있지 않아요. 그러면 결국은 이제 미국 국채 금리는 결국 펀더멘탈에 수렴할 수밖에 없지 않겠냐 그렇게 봅니다. 또 하나는 채권을 갖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금리를 연준이 꼭 금리를 인하를 해야만이 그때부터 채권 금리 봉지 내려갈 거라 했는데 사실은 그거 아니라는 거 좀 말씀드릴게요. 무슨 말이냐면은 요 자료는 과거에 한 5번째 연준 금리 사이클인데 실제로 국채 금리가 그러니까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내리기 시작하냐면 마지막 금리 인상이 확인된 시점부터 실제 이렇게 다 내렸습니다. 네. 시장 금리가. 그래서 아직 우리가 마지막 금리 인상이 확인이 안 되다 보니까 시장이 아직 서로 설레하고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연준 패드 컷 시점이 아니라 이제 더 이상 금리 인상은 없겠구나는 시점부터 실제로 시장 금리 이렇게 내리더라라는 정도로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데이터는 어떤 거냐면 이거 8월 초에 마찬가지로 블룸버그에서 미국의 애널리스트나 이코노미스트한테 서베이를 냈어요. 현재 주식시장이 8월 달에 어떻게 봅니까? 현 주식시장은 어떤 것 같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근데 굉장히 좀 다른 얘기가 있어요. 일반 투자자. 아마 일반 투자자들의 내기를 하면은 앞으로 먹을 거 많은 굉장히 불마켓 심리일 겁니다라는 답변이 제일 많았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전문가를 보니까 앞으로 더 올라갈 수 있는 룸이 많은 불마켓이라고 답변한 사람 10중에 28%밖에 안 돼요. 그러네요. 개인 견해하고 완전 다르죠. 개인 견해하면 아마 적어도 8, 90%될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고. 네. 두 번째, 베어마켓 랠리다 이게. 25%입니다. 그래도. 베어마켓 랠리는 뭐냐면은 올라갈 때마다 포지션을 줄이라는 뜻입니다. 그런 거군요. 약세장이니까 지금 살짝 뜬 거니까 팔으세요 이 뜻이거든요. 베어마켓 랠리라고 보는 분도 불마켓이라고 하는 분하고 거의 견해 비슷하죠. 네. 비중이. 그리고 세 번째 제일 많은 게 이겁니다. 비이성적인 어떤 상황에 있어서 지금 버블 상황이다. 야, 그렇구나. 무려 이게 거의 한 절반 가까운 47%입니다. 네. 이게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그냥 전문가 집단이 이렇게 보고 있다는 정도는 우리가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죠. 정리를 하면은 현재 8월달 시장 기준으로 했을 때 불마켓으로 보시는 분은 30%가 채 안 된다. 한 70%는 현재 시장이 약간 비정상적이고 조심해야 될 시장이라고 보는 네. 견해입니다.
일단 밸류에이션을 볼게요. 밸류에이션을 보면은 이게 지난 25년간의 밸류에이션인데 미국 S&P 500 평균 밸류에이션 16.75인데 지금이 거의 20배까지 올랐죠. 네. 요 표준편차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1 같은 경우는 이제 비싼 레벨에 들어갔다는 얘기죠. 거의 그 레벨에 와 있는 거고요. 이게 현재 밸류에이션상 19.757입니다. 그러니까 25년 평균이 16.75인데 그러니까 비싸죠. 네. 거의 20배고. 그 다음에 배당 수익률 같은 경우는 높을수록 좋은 건데 20년 평균이 1.98이니까 지금 1.5죠. 낮죠. PBR 순자산 가치 대비해서도 3.12 평균인데 지금 3.94입니다. 비싸죠. 네. PCFR 11.25인데 지금 거의 한 15 정도 되죠. 네. 다 비쌉니다. 비싼 게 팩트입니다. 네. 두 번째, 원래 금리와 PER은 반비례 관계다. 네. 즉 금리가 낮을수록 여기 보시면 제가 좀 뒤집어놨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이쪽이네요. 보시면은 뒤집어놨으니까 여기 금리가 올라갈수록 PER 밸류에이션도 낮아져야죠. 그렇죠. 반대로 금리가 낮아질수록 주식한테는 되게 우호적인 환경이니까 PER 밸류에이션이 올라가야죠. 네. 이렇게 반비례 관계를 보여드리려고 한 축을 뒤집었습니다.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금리가 이렇게 올라가면은 시장은 밀리죠. 네. PER이 줄어들고 반면 금리가 이렇게 내려가면은 PER 밸류에이션이 쭉 올라가죠. 네. 주가는 올라갑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금리가 이렇게 4%대에 올라갔음에 불구하고 PER 밸류에이션이 올라가고 있죠. 네. 정상적이 아닙니다. 이게 팩트입니다. 네. 그죠? 그래서 이게 얼마 지속될지는 저도 알 수 없지만은 그냥 이성적으로 본다면은 금리가 이렇게 높은 상황에서는 PER 밸류에이션이 이렇게 올라가면 안 된다는 거죠. 결국 중장기적으로는 수렴할 거라 저는 봅니다. 자, 지금 슬라이드는 채권 금리와 주식의 배당 수익률을 비교를 한 건데 우리가 주식이 엄청나게 랠리를 본격적으로 시작했을 때가 언제냐면 거의 3년 전에 코로나 터진 이후에 엄청난 펌핑질 했을 때가 그때 주식이 쫙 날아갔잖아요. 네. 근데 그때는 3년 전을 보면은 배당 수익률은 거의 1.8이었는데 모든 채권 금리보다 금리가 너무 낮았죠. 네. 그러니까 채권을 해야 될 이유가 없었던 거죠. 네. 근데 지금 어떤 배당 수익률이 지금 1.55까지입니다. 모든 채권 만기가 모든 채권이 지금 다 채권보다 그러니까 주식의 배당 수익률보다 높아요. 그러네요. 채권 사야겠네요. 거의 주식을 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죠. 상황이 이렇게 완전히 바뀌었다. 구체적으로 보면은 이거는 뭐냐면은 주식의 어닝 일드, 주식 어닝 일드는 뭐냐면은 PER을 뒤집은 겁니다. 네. 쉬운 말로 해서 이론적으로 주식을 투자했을 때 기대 수익률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어요. 기대 수익률 대비해서 미국의 T빌이란 건 뭐냐면 1년 미만 국채를 T빌이라고 합니다. 네. 근데 미국 3개월 국채와 6개월 국채 금리가 주식의 기대 수익률보다 더 현재 높다는 뜻입니다. 네. 여기 잘 보시는지 모르겠는데 주식 기대 수익률보다도 단기 금리가 더 높아서 오히려 마이너스라는 얘기죠. 이 마이너스라는 거는 미국의 단기 금리가 기대 수익률보다 더 높다는 뜻이죠. 네. 좀 이해가 안 되시면 네. 앞 슬라이드 이거 보세요. 네. 맞습니다. 요 단기 채권 금리가 이거 높다 그 뜻입니다. 쉬운 말로 하면. 그래서 그래서 지금 보면은 원래는 이게 플러스일수록 국채하는 것보다 주식이 더 매력적이라는 뜻인데 네. 지금은 여기 짧은 채권이라는 건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그냥 현금 주식하는 것보다 그냥 3개월 CM에 맡기는 게 낫다 그 뜻이에요. 쉬운 말로 하면. 근데 이렇게 마이너스로 간 지 언제냐면 2000년 초반 IT 버블 있을 때. 네. 그 정도 수준으로 지금 단기 금리가 높아졌고 미국의 주식의 어닝 일드는 굉장히 많이 떨어졌다. 어닝 일드가 떨어졌다는 건 그 주식이 그만큼 비싼 뜻이죠. 네. 그래서 그런 뜻이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론적으로 주식하는 것보다 미국의 단기 거의 현금 등가물에 투자이 낮다는 데이터고요. 요거는 뭐냐면 또 다른 얘기인데 이거는 BOA 자료입니다. 이거는 방금 어닝 일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우리가 주식의 위험 프리미엄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주식의 위험 프리미엄은 채권 안전한 국채보다
주식이 더 위험하니까 안전한 국채를 가진 것보다도 주식을 하면 몇 프로 더 위험 프리미엄을 받을 수 있는 거. 이론적으로 주식의 위험 프리미엄이 높을수록 안전한 이거보다 주식을 투자해야 될 매력이 커지는 그렇죠. 거잖아요. 자, 그랬더니만 와우 1%가 채 안 돼요. 위험 프리미엄이. 할 이유가 없네요. 이게 위험 프리미엄이 이렇게 많이 떨어진 게 언제냐면은 2004년 이후에 이후로 가장 위험 프리미엄이 많이 떨어져 있어요. 근데 위험 프리미엄 어떻게 계산하냐? 또 마찬가지로 주식의 어닝 일대 마이너스 국채금리죠. 그러면 왜 이렇게 많이 떨어진 거 이렇게 떨어져서 결론적으로 주식보다는 채권을 더 매력적이라는 뜻입니다. 주식하지 말고. 그러면 이렇게 떨어진 이유는 두 가지죠. 국채금리가 너무 많이 올라와 있는 거고 두 번째 주식의 PER이 너무 비싸져 있어서 이게 떨어진 거죠. 어쨌거나 이 두 가지를 갖고 비교한 위험 프리미엄이 지난 몇 년간이죠? 지난은 거의 한 18년 만에 가장 낮습니다. 네. 그러면 이 메시지는 주식이 너무 비싸지고 있고 반면 채권이 매력적인 뜻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사람들이 별로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뭐냐면은 실질금리가 있습니다. 네. 실질금리인데 실질금리는 여기 옆에 있는데 한번 볼게요. 정책금리에다가 인플레이션을 차감하고 난 다음이가 실질 정책금리죠. 미국이 2%대잖아요. 네. 그러니까 즉 이런 거잖아요. 인플레이보다 원래는 이론적으로 인플레이만큼은 금리 인상을 해야 되는데 인플레이보다 브레이크를 더 잡았다는 뜻이잖아요. 네. 경제가 더 근데 보면은 과거에 실질 금리가 이렇게 높았을 때가 터졌어요. 닷컴 버블 때, 서브프라임 서프라임 때. 근데 지금 최근에 주식이 최근에 폭등을 했을 때는 실질 금리가 마이너스예요. 이땐 주식이 돈이 되는 거죠. 이론적으로. 네. 근데 실질 금리가 그러니까 인플레이션보다 금리를 더 브레이크를 잡았다는 건 그만큼 실물 경제에 이제 오를 잰다는 뜻이 되겠죠. 근데 최근에 이렇게 됐는데 이 실질 금리 레벨이 지난 14년 중에서 지금 가장 높아졌어요. 2009년 이후에 가장 높아졌죠. 네. 무슨 의미인지 아실 겁니다. 네. 그래서 영어 제목이 있어요. 10년 국채금리가 14년 최고치로 와 있고 이거는 결국 시장 리스크 오프. 주식이 리스크 온이고요. 리스크 오프는 국채입니다. 이제 주식 조심해야 할 레벨 도달했다. 그 뜻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물가가 아직 높잖아요. 꽤 네. 높잖아요. 그래서 이 분석해 놨어요. 물가가 여전히 좀 높은 금리일 때 마지막 금리 인상 했을 때 그러니까 마지막 금리 인상을 했던 시점들인데 이게 구분을 두고 해야 되는 게 물가가 여전히 좀 높은 상황에서 마지막 금리 인상을 마지막 금리 동결 네. 금리를 끝낸 거와 물가가 쭉 내려갔을 때 금리를 브레이크를 잡은 마지막 금리를 스탑을 한 거가 그 이후에 주식 성과가 좀 달라요. 네. 근데 지금 금리 여전히 물가지가 한 3% 넘잖아요. 네. 그럼 여기에 해당되는데 이번 7월째 9월째 이제 라스트 금리 인상이 됐을 때는 이렇게 된다. 결론적으로 인플레이션이 아직 있는 상황에서 마지막 금리 인상에 들어가면은 마이너스 4.5%. 주식 팔아라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그래서 뭐 결론적으로는 제가 한참 얘기를 했는데 여러 가지 얘기들이 뭐 있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지금 금리가 계속 올라가는 상황에서 주가가 지금 당장 올라가지만은 여러 가지 시그널들이 이제 주식의 포지션을 줄여야 되는 상황이고 또 우리가 제가 앞 시간에서 말씀드렸지만은 만약에 저희가 좀 예상한 대로 과도한 긴축의 충격파가 내년에 실물 경제로 온다고 하면은 당연히 지금 시점에 좀 비중을 좀 줄이시고 그러니까 물론 제 주식을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닙니다. 단지 이제 지금 시점에는 전략적으로 좀 주식 비중을 줄일 타이밍이고 반대로 국채 같은 경우는 기업으로는 지금 굉장히 매력적인 구간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조금씩 계속 비중을 늘리는 걸 좀 권해드립니다.